지금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험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마약의 양이 연간 3,200kg, 3.2톤.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2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 청소년 쪽에서 마약 사범 범죄율이 24배 올랐다는 거예요. 네. 살 빼고 싶어? 날씬해지고 싶어? 이 마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찾아오고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영상 안 본 사람 좀 없게 해주세요. 진짜 다 보셔야 됩니다. 잡담의 미학 시즌2. 안녕하세요. 조수빈입니다. 누구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험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 표창원 교수님과 함께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실태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교수님 요즘에 축하해야 드릴 소식이 있어요. 장편 소설을 쓰셨더라고요. 뭐 책이 있는데요. 네. 제목은 쓰레기 섬이고요. 부재가 훼손당한 자.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엄청나게 커다란 쓰레기 더미가 섬을 이루듯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던진 말 쓰레기, 온라인상 글 쓰레기, 누구를 바라보는 잘못된 눈빛 쓰레기 이런 것들이 이제 돌고 돌다가 피해자가 뭐 응징을 하는 연쇄살인이 벌어지는데 그 이면에 또 다른 문제가. 예, 정말 쓰레기섬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읽어보실 것 같고 저도 나중에 또 제 SNS에서 읽고 독후감까지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잡담 차트가 바로 대한민국 무시무시한 마약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 뉴스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요즘 뭐 클럽이나 유흥가에서 예전에 뭐 했던 식이 아니라 학교에서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원가에서 마약 얘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하면은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일상까지 파고들었을까요? 참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많은 이제 일상이 바쁘신 시민들께서는 마약 그거는 뭐 특정한 일부 얘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현장까지 침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 지금 마약이 침투해 있어서 일상 침투형 강력 범죄라고 부르게 되었죠. 범죄 심리학을 올해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만큼 늘었다. 이걸 체감하세요? 체감하죠. 현장 일선에서 형사로 수사를 할 때는 마약이란 거는 우리 일선 형사들에게는 전혀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경찰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마약이 빠지지 않는 살인, 성범죄, 강도, 방화, 마약 이렇게 이제 따라붙는 형태가 되었고 일상에까지 스며든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예. 현장에서 체감하는 마약의 어떤 변화, 악화일로 대단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 먹지 마. 예를 들면 또 각성제 같은 거 먹을 생각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씁쓸합니다. 첫 번째 차트로 마약 청정국의 종말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마약 시장 규모가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고 해요. 저희가 실제로 집계한 마약 실태는 어떨까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했죠, 과거에. 그 용어 속에서 제시하는 바는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통상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다지 심각하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과거의 상황이었는데 2015년부터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아니 2015년이면 벌써 10년 전에 붕괴된 거예요. 그럼요. 전체 마약 사범이 1년에 10,000명 이하여야 하는데 2015년에 이미 10,000명을 넘어섰고요. 지금은 거의 그 2배 이상까지 이른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봐야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연간 마약 사범이 10,000명 정도 된다면은 10,000명을 넘는다면은 그 양으로 칠 때 어떻게 어느 정도나 많은 건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마약 생산국은 아니니까 주로 외국에서 많이 들여옵니다. 통관,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다가 적발된 마약의 양이 어느 정도냐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적발된 마약의 양이 연간 3,200kg, 3.2톤이죠. 만약에 그 전체 마약이 필로폰이다라고 한다면 1억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2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 것만. 적발된 것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국경을 넘으려는 것만. 그렇죠. 게다가 이제 마약 범죄의 특성이요. 암수율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암수 범죄란 건 신고되지 않고 또 적발되지 않고
법적 처리가 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암수율이 실제 10배. 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예. 근데 마약 범죄는요, 그보다 훨씬 높아서 가장 최소한의 경우 10배, 때로는 수십 배까지로 이제 전문가들은 추산을 합니다. 10억 인분 혹은 더 넘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암수율을 따졌을 때. 네. 아니 대한민국이 정말 청정한 나라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유통량이 늘어난 걸까요? 가장 큰 최근의 변화는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마약 거래가 비대면 비접촉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SNS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죠. 예. 과거에는 영화 드라마에서 보여준 건 늘 언제나 뭐 우락부락한 마약 유통 또 조폭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직접 전달을 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도 하고요. 특히나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텔레그램 같은 그런 SNS 혹은 뭐 다크웹 뭐 이러한 경로로 마약을 가지고 있는 자, 파는 자, 마약을 사려고 하는 자 간에 연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대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누구인지 모르고도 어떤 것도 몰라도 그냥 구매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암호화폐라고 우리가 부르는 가상자산이 등장을 하죠. 그 가상자산도 서로 신원도 몰라도 되고 은행 계좌 몰라도 되고 그렇죠? 아무런 정보 없이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암호 거래가 가능해진 거죠. 온라인상 거래가. 또 하나의 그 변화가 있어요. 역시 이제 비접촉 비대면 거래의 일환인데 던지기 수법이라고 요새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특정 장소, 때로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 밑, 혹은 네, 주택가의 화단 이런 곳에 넣어두고 5분 이내에 찾아가시오. 그러면 짧은 기간 동안 수사기관이 전혀 추적하지 못하는 사이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신고하지 못하는 사이 특정 장소를 지정하면 거기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져가는 혹은 배달. 그래서 배달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신원도 감춰진 상태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혀 마약에 접근도 하지 않을 사람들, 구할 방법도 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마약이 늘어난 이유라고 볼 수 있죠. 혹시 교수님 뭐 그거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엄청 인기던데 참교육. 봤죠. 저는 약간 좀 네. 통쾌하면서도 좀 씁쓸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통쾌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그 에피소드 중에 보면 마약이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죠. 많은 분들이 저 비현실적이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학교가 무슨 마약의 유통 통로가 그러니까 되고? 조금 드라마타이즈 되면서 과장된 거겠죠? 아닙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 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은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대사에서 보면 학교가 엄청난 시장이고 해마다 새 소비자가 들어오고 있다. 드라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청소년 쪽에서 마약 사범 범죄율이 굉장히 늘고 있다. 10년 사이에 제가 한 2배 올랐으려나 했더니 24배 올랐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마약을 처음에 접하게 되는 걸까? 마약이라고 알고 접근했다면 그렇게 안 됐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범죄화 또는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마약 판매 유통 조직의 교묘함이 좀 치를 떨게 할 수준인 거예요. 학생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세대잖아요. 나이가 그렇고 이성에게도 잘 보이고 싶고 그런 친구들에게 접근합니다. 살 빼고 싶어? 날씬해지고 싶어? 그리고 이거 한번 복용해봐. 나 그냥 공짜로 줄게. 혹시라도 이거 먹고 효과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얘기하면 내가 싸게 구매해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두 번째는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성적도 그렇고 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졸리고 잘 안 되고 또 성적 잘 안 나오고 이거 한번 먹어볼래? 집중력 진짜 끝내주게 높여줘. 딱 한 번만 보면 안 잊어먹어. 한번 먹어봐. 먹어보고 효과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아이들에게 접근하니까 전혀 경계심 없이 의심 없이 접하게 되고 접하고 나서는 이제 의존, 중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이제 마약이 퍼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등골이 오싹한 게 제가 사춘기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두 얘기를 다 해. 살 빼고 싶어. 네. 그다음에 공부 잘하고 싶어. 야, 부모 입장에서 이런 거 어떻게 캐치해야 돼요?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과거에 유괴 납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예방 교육 시킬 때 낯선 사람 조심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괴 범죄자들이 낯선 사람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동네 아줌마 혹은 누나, 형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엄마 아빠 이야기하면서 또는 집에 대한 어떤 정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얘를 도청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 방법이 바뀐 거죠. 낯선 사람을 조심한 게 아니라 행동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마약 역시 똑같습니다. 마약하지 마, 마약 위험해.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마약인 줄 모르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 마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찾아오고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가까운 친구가 살 빼고 싶어, 집중력 높이고 싶어, 아주 좋은 약 있어 라고 할 때 의심하고 경계하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접근 방식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SNS상의 광고로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살 빠지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그리고 후기로도 올라와요. 아이들에게 딱 먹히는 유통 경로와 채널, 그리고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야, 누구누구 있지? 어느 반에 걔가 이 약 먹고 성적 확 올랐대. 누구누구 있잖아. 그 전보다 많이 예뻐지지 않았어? 걔가 이 약 먹었대. 이런 식의 이제 소문을 학교에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들, 접근하는 경로, 통로, 사용되는 수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 이것이 이제 마약 예방 교육이 돼야 하고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시나리오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마약 판매자들이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의심스러우면, 조금 걱정된다면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상담을 해야 하는지를 또 확실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마약 예방 교육에서 중시 여기는 이거는 세 가지 힘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속지 않는 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속지 않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힘을 길러줘야 하고요. 두 번째는 거절하는 힘. 거절하는 힘? 네. 친구들이 여러 명이 함께, 야, 너도 같이 해. 왜 너만 안 하려고 그래? 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막 위압하고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든지. 그때 이것을 이겨내는 거절하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청하는 힘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쉽게 되지 않아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엄마, 아빠, 선생님, 제게 이런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은 좀 대화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좀 캐치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혹은 뭐 조심해, 이것만으로 안 되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 접근을 해줘야죠. 그래서 마약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상담을 해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이 스스로가 조금 천천히 느리게 갈 수 있지만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지원 체계에 함께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함께 해줘야죠. 교수님 말씀 많이 하셔서 힘드실 텐데 물 한 잔 드세요. 예. 라고 하고 물뽕을 먹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뒷골 땡기네요. 안 드셨죠 아직? 아까는 그래도 예로 들어주신 게 뭐 먹어볼래? 권하는 거기라도 한데 이렇게 네. 진짜 나쁜 맘 먹고 물뽕 얘기 들으면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운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물뽕 하면 이제 그 화학명으로 GHB라고 하는데 이게 무색, 무취, 술이나 음료가 탄산이나 강한 마실 경우는 맛도 잘 느껴지지 않아요. 과거에는 이제 강간 약물이라고 불렸어요. 맞아요. 남성이 여성에게 몰래 먹여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다른 장소로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성폭력을 저지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남성들 대상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왜요? 남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는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러면 강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납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몰래 타는 퐁당 마약 이렇게 이제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술에 취한 거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어젯밤에 모임이 있었는데 뭐 약간 혼미했어. 술 취했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술에 취했을 경우에는 행동 조절이 어려워지지만 쉽게 이렇게 기절하거나 하진 않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만취 괜찮아지죠. 상태가 상당히 진행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을 잃거나 자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뽕 GHB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면서 비틀거리고 의식이 혼미하고 어질어질하고 또는 정신을 잃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이 주는 건 절대로 드시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혼자서 술집이나 바 이런 데 안 가셔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카페에서마저도 미쳐. 다른 사람의 커피나 음료에 몰래 타는 경우도
발생해요. 하지만 그런 장소에서는 다른 분들이나 또는 직원 스태프 분들께서 누군가가 혼자 있던 사람을 와서 부축하고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더 심한 건 어두운 곳, 술집 같은 곳이니까 그런 곳은 절대로 혼자 가지 마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동행을 하시는 분들께서 특히나 만약에 함께 있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준 음료를 또는 술을 마시거나 혹은 내 동행인의 그 잔에 누군가 손을 대는 모습이 보인다? 그때 반드시 그 부분에 경계를 하셔야 하고 마시지 못하게 도와주셔야 하고요. 혹여나 모르는 순간에 누군가가 몰래 탄 마약이 내 동행인에게 복용, 투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 그땐 바로 도움을 청하시거나 112, 119 신고를 바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112나 119에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무조건 일단 혹시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인 신고도 괜찮거든요. 혹시나 의심이 되신다면 신고부터 명확하게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의사,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사람마다 조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24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상당히 빠르게 체내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증거 포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예, 이런 의심이 드신다 하면 빨리 바로 병원에 가셔서 샘플을 확보하고 검사를 해서 물뽕 투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보하신 다음에 CCTV 등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하면 누가 있는지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런 나쁜 범죄자는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물뽕이나 마약도 나는 당했는데 내가 이거를 밝혔다가 너 맨날 마약쟁이냐 아니면 이상한 데 간 거 아니냐 사생활이 어떠냐 이렇게 막 비난받을까 봐 감추는 심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미성년자 청소년. 저도 청소년 시절에 몰래 술 마신 적이 있습니다. 고백. 네. 자백합니다. 물론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자백을 하냐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사실은 넘어야 할 어떤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시는 용기 꼭 내주시라 부탁드리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술집 간 거 숨기고 싶어? 내가 누구랑 만난 거 감춰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물뽕 피해 의심이 있는데 신고도 안 하시고 혹은 그 이후에 추가 피해를 당했는데 신고 안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오랜 동안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요. 그 피해도 심각해지고요. 회복 불능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감추려고 하던 잘못보다 더 커다란 그런 피해가 나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셨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일단 신고하시고 고민은 그 뒤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오늘 이 영상 안 본 사람 좀 없게 해주세요. 진짜 다 보셔야 됩니다. 이 마약을 상습 복용한 사람들은요 전두엽 부위가 상당히 손상돼 있습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진짜 멈추고 기어다니고 이건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강하니까 초인적이니까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하죠.